도시계획 및 설계 실습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할 강의들은 요 강의안들이 지금 몇 개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냐면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번 디자인 또는 얼번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원형적인 방법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디에나 다 써먹을 수 있다기보다는 어떤 나라나 어떤 특정한 지역, 도시의 상황, 거기에 따라서 맞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측면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들을 많이 좀 돌아보고 그 사례에서 어떤 기법들이 이용되고 어떤 디자인 유형들이 사용돼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제 도시 재생 시대에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강의 안에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례 연구 부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사례 연구는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구분되어 있어요. 주로 건축적인 접근이 얼번 디자인과 결합된 경우가 맨 처음 것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쭉 시리즈가 나오는데 되도록이면은 중요한 사례 한두 개만 뽑아서 이제 하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좀 직접 발표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루는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의미도 적고 해서 좀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전체 텍스트 형태의 강의 자료가 있어요. 전반기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 내용이 텍스트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사례에 대해서 깨알같이 설명이 없고 간단하게 몇 개의 특성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만 참고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할 것들을 우리가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자, 건축적인 접근이 강하게 활용된 도시설계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뭐 사례가 꽤 많아요. 한 5개 정도 되는데 근데 보니까 뭐 2개가 벌써 대학이죠, 대학. 왜냐하면 대학 캠퍼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건축적인 접근과 뭐 단지 계획 내지 도시 설계가 만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학 자체가 대학 캠퍼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타운이죠, 타운. 하나의 작은 도시예요. 모델 타운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대학이라는 하나의 용도,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다 결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어떤 거대한 메가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다분히 건축적인 접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건축적인 접근이 많은 얼번 디자인 프로젝트다 해서 1, 3번이 이제 대학에 대한 것들인데 여러분 뭐 대학 캠퍼스 같으면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니까 이거 한번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더 구겐하임, 아벤도이베라. 원래는 이게 아반도이베라 말하자면은 빌바오 지역의 도시 재생 플랜인데 도시 재생 플랜. 근데 워낙 그 구겐하임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분들도 뭐 구겐하임 박물관만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게 원래 아반도이베라 리제너레이션 플랜인데 구겐하임 뭐이 더 유명해서 이 본질이 조금 흐려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구겐하임 아반도이베라 마스터 플랜이라고 돼 있는데 Urban Regeneration Plan in a Riverside Area 강변의 구산업지역 재생 사례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등 나오는 한 요거 3개 정도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서 이게 비엘펠트 유니버시티라고요. 독일에 있는 대학인데 뭐 자잘한 내용들은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의 외곽 지역에다가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또 어떤 한 대학을 개발하는데 물론 조금 오래됐죠. 이미 1965년이면은.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 좀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 일종의 뒤에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은 일종의 어떤 컴팩트 시티 개념의 도시. 컴팩트 시티 개념의 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 컨셉은 뭐냐면 일종의 쇼핑몰과 같은 구조를 갖고 오는 도시. 그 2개를 테마로 해서 이제 도시를 이 캠퍼스 플랜을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또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캠퍼스 영역 아니겠어요? 이렇게가 영역일 텐데 이 면적이 대략 우리 한동대하고 또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강초대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 플랜 한번 보세요. 우리 학교 플랜은 뭐냐면 딱 이렇게 활주로로 들어오면 일단은 제풀역이 있고 앞에 평봉필드 있고 여러분 기숙사 여기 병일에서 있고 새로운 기숙사 있고 여러분 주 동선 여기까지 가서 도서관 있고 뉴턴홀 있고 일공학관 있고 본관 있고 여기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 주거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코너스톤 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를 갖다 이렇게 순환형 도로가 쭉 따라서 한 바퀴 돌았다가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대학을 캠퍼스를 갖다가 일종의 어떤 도시적인 패턴의 대상으로 보고 어떤 모형이냐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느낌 별로 안 들죠? 느낌 별로 안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인이 아닌 거야. 여러분 전공인들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자기가 속해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캠퍼스를 다녀도 이 캠퍼스 계획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아무런 평가도 없고 뭐 감흥도 없고 그러면 곤란한 거지. 자, 우리 학교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좀 작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좀 분산적인 계획에 분산 지역이다 그러면은 영어로 뭐더라? distributed 또 decentralized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 과연 그래? 증거는 명확하죠. 증거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뭐가 있어요? 평봉필드, 로맨틱 잔디, 뭐 총장, 뭐죠? 총장 잔디, 하여튼 뭐 가장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오픈 스페이스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물들은 외곽에 갈수록 오히려 밀도가 높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학교가 지금 그래서 캠퍼스를 조금 확장해서 몇 개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가운데에는 더 이상 건물을 만들지 않죠. 오히려 여기 그레이스 홀, 사실 우리 뭡니까? 우리 코너스톤 홀 같은 경우도 원래 그레이스 홀과 같이 이제 있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교수님들이 반대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죠. 또 그리고 이쪽에 새로운 부지 있잖아요. 거기다 또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려는 계획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하나로 도시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는 비워놓고 외곽에다 계속 이제 개발이 돌아가고 있죠. 전형적인 뭡니까? 스프롤이죠, 스프롤. 전형적인 스프롤 모형이에요. 물론 도시가 아니고 학교인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요 되게 의아하게 본단 말이야. 너네 학교는 왜 가운데 알짜배기는 텅텅 비워놨고 왜 외곽에만 개발해? 사실 이런 지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 뭡니까 이게 낭만 잔디 뭐 이런 것 로맨틱 잔디 어쨌든 이런 거 늘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계획적으로 볼 때 이건 되게 특이한 선택이에요. 가운데를 비워놓는다 그리고 외곽으로 빽빽하게 개발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꼭 좋은 개발 모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 접근성이 많고 가장 튼튼한 중심부를 꽉 채워서 고밀로 개발하자. 그게 뭡니까? 그게 컴팩트잖아요, 결국. 컴팩트 시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랑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이게 한 600m밖에 안 돼요. 다 끝까지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이 없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중심부를 갖다가 좀 상당히 좀 잘 이용하지 못하는 방식이 되겠다. 사실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는 이 로맨틱 잔디 부지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 색깔이 좀 이상하죠. 까만색으로 좀 바꿀게요. 원래는 도서관 부지였어요. 도서관 부지. 도서관 부지. 도서관 여기 있는데요. 이 도서관은 원래 도서관이 아니라 강의동이었어요. 근데 도서관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도서관이 돼버린 거지. 원래는 여기다 그럴듯한 도서관을 이렇게 하나 딱 지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건설이 안 되고 세월이 뭐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그냥 뭐 아예 이름까지 붙어버렸지. 로맨틱 잔디다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잔디밭도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5천만 원을 기부해서 잔디밭을 깔아줬어. 그러고 나니까 그냥 잔디밭이 돼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의 마스터 플랜하고는 어긋나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외곽에는 막 개발이 집중되는 이런 그런 모형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랑 정반대되는 어떤 설계의 형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꼭 뭐 도시 설계라기보다는 단지 계획, 캠퍼스 계획 차원에서 또 재미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두 가지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독일의 비엘레펠트 유니버시티입니다. 레이아웃을 보면요.
자, 우리랑 전혀 반대.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가운데 보니까 큰 건물 이제 두 개가 하나의 어떤 열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들이 이렇게 외곽으로 박혀 있고 가운데 뭔가 뻥 뚫려 있는 하나의 축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쇼핑몰 설계의 개념을 본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쇼핑몰 설계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요. 프라이머리 펑션을 갖다가 양쪽 끝에다가 둡니다. 프라이머리 펑션. 프라이머리 펑션은 뭐냐면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에요. 심지어 여기 꼭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상업 기능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뭐긴요. 뭐 일단 백화점, 그렇죠? 극장, 뭐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신의 어떤 여러 그 대규모 상업 기능. 자, 걔네들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프라이머리 펑션이에요. 걔네들을 양단에 딱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둘을 갖다가 이런 어떤 엑시스로 딱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보행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요 축을 따라서 뭐가 들어섭니까? 이제 세컨더리 펑션들이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건 프라이머리고 이건 세컨더리. 자, 요게 이제 쇼핑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왜 이러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세컨더리 펑션은 뭐냐면은 꼭 필요한 기능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굳이 거길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카페, 레스토랑, 뭐 자잘한 뭐 기념품점, 뭐 자잘한 상점들이 있죠. 자,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버스를 타고 2, 30분 달려서 거기 갈 사람이 없죠. 그게 바로 세컨더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느냐? 프라이머리랑 적당하게 생태적으로 결합되면 된다는 거예요. 큰 놈들이 먹이를 일단 끌어들이고 걔네들이 나눠주는 자잘한 것들을 이제 받아먹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거리 전반에는 활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한 상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몰들 있죠. 에버니들 있죠. 대부분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꼭 직선일 필요는 없죠. 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광장 형태로 돼 있는데 이쪽에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형태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좀 변형들은 있어요. 또는 요새 실내에 무슨 스타시티니 스타필드니 이런 데도 보면은 결국 실내에 이런 레이아웃을 실내로 좀 갖고 와 있는 걸 여전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클래식한 쇼핑몰의 어떤 일종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프라이머리 펑션과 세컨더리 펑션 간의 생태계적인 관계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대학의 구조가 바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레이아웃을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이 어디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몰이에요, 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몰. 그리고 양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머리 펑션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자잘하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곽에 또 건물들이 이제 큼직한 것들이 쭉 서 있네? 뭐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각각의 어떤 전공 건물들이 아닐까, 전공 건물들.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프라이머리 펑션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딱 찍으면 알 수 있겠죠. 첫째, 뭐 학생회관, 스튜던트 유니온이죠. 그 다음에 도서관, 뭐 아니면 큰 기숙사가 한 동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뭐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뭡니까? 정확하게 쇼핑몰의 어떤 구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리본형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의 어떤 띠 구조인데 띠의 양 끝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포항의 중앙상가를 보시면은 자, 블럭이 이렇게 돼 있고 중앙상가가 이렇게 쭉 돼 있죠. 가운데 하나 끊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우체국이 있고 여기 옛날 포항역 자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셔틀버스 내리는 6거리고 그래요.
자, 요게 포항의 이제 가장 번화한 상가라고 할 수 있는 상가인데 활력이 없죠. 그 다음에 이 거리 전체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죠. 왜 그렇습니까? 리본형 구조로 봤을 때 탈락이죠. 그렇죠. 육거리 근처가 사실은 교통 결절점이라고 하는데 딱히 거기에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은 한동대 학생들밖에 없네. 의미 있는 시설이 있어요? 없죠. 그냥 둥그런 로타리일 뿐이야. 이쪽에 뭐가 있어? 원래는 포항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죠? 그러니까 양쪽 끝에 프라이머리 펑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버스 내려서 요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놓고 여기만 바글바글하고 나머지 이런 데는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죠. 뭡니까? 상가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가든 아니면 심지어 캠퍼스든 이런 형태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또 이 대학의 지금 요게 이 쭉 밑에 있는 모습인데요. 또 위를 갖다 아케이드로 이렇게 글래스로 다 덮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일단 캠퍼스 내에서는 비를 맞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사례를 건너뛰어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도 대학이니까 한꺼번에 엮어서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레스지 칼러지인데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대학이에요. 우리 예술, 음악 이런 쪽으로 특화된 대학이래. 근데 그 플랜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딱 봤을 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물을 그냥 길 따라서 쭉 흩어놓은 것 같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결국 프라이머리 펑션,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이런 구부런 축,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에다 이렇게 세컨더리한 기능들을 놓은, 역시 어나더 리본이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 부시대에 어쨌든 건물은 길을 따라서 컴팩트하게 놓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우리 대학의 조금 이제 캠퍼스 플랜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 큰 오픈 스페이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도서관 앞에 또 풋살장까지 있어. 근데 여기가 제일 시끌벅적한 데잖아요. 근데 시끌벅적한 데 앞에 바로 또 도서관이 있고 그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요런 데를 우리가 개발하고요. 여기를 개발하고 오히려 외곽을 갖다가 우리가 쓸만한 운동장이니 뭐 큼직한 걸로 이렇게 개발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 좀 더 뭐 효율적인 캠퍼스 계획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단하게만 설명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캠퍼스 설계의 최신의 경향이면서 또 컴팩트한 설계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 또 쇼핑몰이 어떤 공간 설계 모형을 지향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아마 이런 것들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좀 다시 가볼까요?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유명한 거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자, 구겐하임의 아반도에베라 마스터 플랜 빌바오 볼 텐데, 뭐 설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웬만큼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장면은 이거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페인 빌바오가 뭐 한때 공업 도시로 잘 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구겐하임 박물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이 생선 비늘과 같은 건물을 떡 지었더니만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면서 잘 됐더라. 여러분 이런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구겐하임 박물관이 많은 시선을 모아서 그렇지 사실 이건 뭐냐면 좀 더 큰 강변의 코어 부분에 대한 재생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사진으로 접근하니까 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보기 마련인데 이게 또 유명한 부분이죠. 영국의 노르마 포스터가 만들어냈다는 뭐 지하철역 디자인인데 뭐 이것도 사람들이 이게 막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제 도시를 다루는 사람이면은 이걸 조금 더 큰 재생 계획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재생 계획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양반도 유명해요. 시저 펠리. 이 양반이 재생 계획 전체를 세웠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재생 계획 자체는 제가 볼 땐 디자인적으로 딱히 특별한 기법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뭐 우수성이 보이거나 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게 강이에요.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강변에 이렇게 생긴 섹션 일종의 한 섹터인데 섹터 부분을 설계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가운데 로타리를 만들고 라운드어바스 만들고 또 이렇게 레이디얼 패턴의 길을 만든 다음에
다시 몇 개의 섹터로 또 구분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섹터에다가 뭐예요? 아까 말한 구겐하임 박물관을 주고 여기다가는 또 뭘 줬어요? 스페인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한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정된 회사죠. 한전이 망하려면 한국이 먼저 망해야 되겠지. 그 정도로 안정된 회사인데 자 거기가 여기로 옮겨왔어. 엄청났지? 사실 이 두 개에서 어떻게 보면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1조 7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구겐하임 박물관. 뉴욕 다음으로 큰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박물관 아닙니까? 거기다 스페인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큰 공사. 사실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요? 게임이? 디자인 이전에? 어쨌든 자 그래서 뭐 플랜 자체는 굉장히 플레인, 평범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변 따라서 구겐하임 박물관 들어있고 랜드마크처럼 사실 꼭 자기 혼자만 원래 스페인의 어떤 전통적인 도시 조직은 이렇게 타워형 건물들은 잘 없어요. 뒤에 나중에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근데 유일하게 얘만 타워형 오피스 건물을 허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변을 따라서는 녹지하고 뭐 바이크, 보행자를 위한 패스를 먼저 두고 그 다음을 따라서 트램이 지나가게 하고 그 뒤에 공간들이 이렇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어떤 재생계획이 들어가게 했다. 재생계획 자체는 굉장히 평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위에서 본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페인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이에요. 앙상시에라고 그럽니다. 앙상시에. 스펠링은 요렇게 돼. 요렇게. 앙상시에.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전통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격자형으로 여러 개 쪼개고 가고 있는 어떤 가로 조직에 하나하나가 다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 한가운데가 뽕 뚫려가지고 중정에 있어요. 그런 주거지역 패턴이 쭉 오다가 강변에서 그게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이런 새로운 모던한 형태의 어떤 건물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전통적인 도시 조직하고 새롭게 생긴 것들 간의 어떤 경계 부분엔 또 그거 사이 완충이 될 수 있는 약간 중저층형의 뭐 중정이 있는 비슷한 건물을 또 일렬을 세워주고 있죠. 약간의 일종의 어떤 버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고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건축하시는 분은 허구한 날 가서 이제 구겐하임 박물관 막 침 흘리면서 사진 찍고 뭐 그러는 게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 도시를 배운 사람들은 이걸 갖다 좀 더 큰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봐야 되죠. 적어도 여기가 옛날에 뭐 하는 곳이었냐. 그리고 이 부지를 지금 스페인은 또는 빌바오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이걸로 끝난 거냐?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새로 생긴 도시만이에요. 그럼 기존 도심은 어디에 있고 기존 도심과 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구겐하임 박물관만 그냥 그것만 뭐 있는 줄 알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그림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어쨌든 이것도 초기 그림이고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개발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많은 비판들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가운데에 있는 그 라운드어바웃이에요. 근데 라운드어바웃이 차들이 돌아다닐 뿐 이 안에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냥 잔디밭이네. 이렇게 귀한 땅들을 이렇게 조금 너무 뭐 디자인을 앞시고 너무 허비하는 듯한 그 다음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강변에 있는 큰 이제 보행로들인데 이 보행로들이 딱히 기능이 없이 그냥 너무 넓기만 하고 사람들이 어떤 활동할 만한 거리가 잘 없어요.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액티비티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액티비티 컨테이너. 그러니까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너무 땡볕에 이렇게 재미없게 있으니까 뭐 2차적으로 거리에다가 어떻게 돼요? 요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지금 뭐 조각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30억이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두면서 거리 예술을 또 이렇게 뭐 보강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더니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밖에는 다 황량한 건물은 멋있는지 몰라도 외부 공간으로 나가면 황량하고 버려져 있는 그런 경관들을 또 연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고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요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상세한 자료들 또 약간 최근에 변화된 내용이 있는 자료들 갖고 왔는데요. 스페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소외된 동네죠. 빌바오라는 데가 종족도 다르고. 원래는 그런데 여기가 우리 살고 있는 포항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과 조선 사업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강 하구에서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르비온 강이에요. 네르비온 강. 네르비온 강이 이렇게 플로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한 뭐 타원형으로 생긴 큰 지역들이 새롭게 개발된 거죠. 자, 이런 지역이면 도심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방사형의 중심 부분이 있죠. 자, 여기가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구도심이고 강가를 따라서는 원래는 강이 굉장히 좋지만 산업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강변을 경관을 갖다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강변에다가 이렇게 부둣가, 창고,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바로 산업단지였고 부두였던 곳이 이렇게 재개발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도심이었고 여기가 신도심이고 자 이런 구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구도심부하고 새롭게 생긴 신도심 그걸 따라서 연결하면서 일종의 또 어떤 리본형 구조가 나오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개발이 연결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강변을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강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자잘한 또 산업시설 부지나 이전 적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강 따라서 그런 개발들이 쭉 연결돼서 나타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갈 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한번 그런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 네르비온 강가의 아까 그 아반도이베라 그 단지 개발 부분에 옛날에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미 쇠락해가고 여러분 물의 색깔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염되어 있고 산업용으로 이용된 어떤 강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요랬던 것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큰 차이죠. 자, 오히려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을 밀어내는 어떤 그런 이런 용도들이 쇠락한 산업단지가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이 도시에 생길 큰 변화라는 건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어쨌든 일종의 하나의 포인트로 들어온 구겐하임 박물관. 근데 여러분 이 구겐하임 박물관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겐하임 박물관 같은 게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어디 토론회나 세미나 가면 꼭 한 분씩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그런데 너무 무모한 주장을 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구겐하임 박물관이 뭐예요? 원래 있는 미국에 있는 구겐하임이 제2의 이제 하나의 부지를 제2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세계를 다 이렇게 두루두루 찾고 있는데, 자, 뭐 유럽의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려면 어디가 제일 좋겠습니까? 뭐 파리나 런던이 최고겠죠? 근데 파리나 런던은 이미 자부심이 너무 강해. 구겐하임 박물관 부지를 크게 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기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선택을 한 거야. 유럽에서도 제일 뭐랄까 소외된 곳에다가 우리가 가서 한번 구겐하임 제2 구겐하임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게 스페인하고도 빌바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스페인 빌바오의 재생계획과 연결되면서 아주 빛을 내게 된 것이죠. 자, 이 박물관 하나만 하더라도 약 1.7조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큰 이벤트지. 이게 일반적인 재생 기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포항 같은 경우도 어디가 재생하려고 그러면 구겐하임 박물관 같은 거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거기다 구겐하임 박물관이 아무데나 막 들어서는 그런 것들입니까? 각 지역마다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생계획의 테마가 따로 있어요. 무모하게 그냥 딴 도시에서 됐다라고 그러니까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무조건 그냥 따르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런 것들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강변을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한 재생 가능한 어떤 시설들이 쭉 따라서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생의 결국 전략은 뭐가 되겠어요? 기존에 내륙 부분 위주로 발달해 있던 도심 기능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새롭게 도심 개발하려고 막 여기 건물 헐어내고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도심을 이제 강변 쪽으로 갖고 오는 거야. 강변 쪽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도심 기능에 자연스러운 시프트가 일어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지금 빌바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강변의 모습을 좀 봅시다. 강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일단 강에서 제일 가까운 이 부분을 그림과 같은 보행자 공간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포항의 어떤 수변 공간 한번 가보세요. 자,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 일단 바다가 있죠. 해변이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주차장이 지나가고 바로 끊고 도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차량이 여기 이만큼을 차량이 다 점거를 하고 있죠. 근데 한 몇십 미터에 이르게 보니까 강변의 보행로, 그 다음에 화단, 그 다음에 다시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녹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나 교통수단이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변을 일단은 인간적인 어메니티 공간을 우선적으로 설계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행로가 따라가다가 들어가면 구겐하임 박물관, 뭐 이런 어떤 이런 강변의 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잘한 보행자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보행자 공간들이 보면은 다 이제 보행자 천국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은 광장 뒤로 일방통행 조만한 도로로 차들이 쫄쫄이 서 있는 거 볼 수 있죠. 뭡니까? 이 사람들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어. 큰 공간을 보행자들에게 주고요. 오히려 자동차들은 조그만한 도로를 통해서 간신히 지나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보행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행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오히려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면 중에 하나죠. 보면은 자 보행자들에게 쭉 지나다니는데 차들은 이 좁은 길로 간신히 이동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혀있죠.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또 강변을 따라가는 이 트램 노선이 생겼는데 이 트램 노선을 따라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공간에 많이 이제 비율을 줄 수가 있었죠. 근데 요거 보면 신기한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철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또 뭐 그린 그래스가 가능하네요. 잔디밭 꽃이 피기도 하고 요 자체가 일단 그린웨이가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따라가요. 보니까 강이 있고 보행자 공간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트램 노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해서 도로가 지나가요. 우리나라 수변 공간처럼 일단 여기가 도로로 끊어져 버리면 강변으로의 접근성도 나쁘고 안전성도 이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반도이베라 플랜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플라자 유스칼디, 아까 말한 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과 연결되는 축이고요. 그게 또 이쪽에 있는 대학과도 연결되는 한 대학과도. 그리고 이 강변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세 개의 축. 자, 리니어 파크, 보행자 공간. 그 다음에 트램 노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량들이 좀 지나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변의 한 포인트가 되면서 강변을 쭉 따라가는 보행자 플러스 트램 노선이 열려서 강변을 따라서 이제 도시 기능들이 쫙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는 그 개발 지역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봐서는 또 뭐 구겐하임 박물관도 안 보이고 이 스페인 한전 건물이 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도 옛날 거예요. 이미 강변을 따라서 기능들이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니까 스터디움도 하나 생기고 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강변을 따라서 이미 쭉 이렇게 신개발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일종의 촉매로 삼아서 또 새로운 도시의 확장을 이뤄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옛날에 창고로 썼던 한 섬이 이제 강변에 있어요. 아, 강변이 아니라 강 속에 하나 있어요. 얘를 갖다가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뭐 주거하고 뭐 산업용 창고들이 섞여 있는 애매한 섬이죠. 자, 이런 섬을 기존의 어떤 공간 조직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도심 지역, 오피스 플러스 주거 지역으로 이제 재개발을 하려는 생각들이 네르비온 강가에 또 새롭게 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까 말한 아반도에베라 플랜이 있고 쭉 강변 따라 내려오다가 이 섬이 또 하나의 어떤 이제 도시 재생 포인트로 이제 개발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빌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 계획의 핵심적인 사업. 다시 이제 여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있었죠. 당연히 죽어가던
그러니까 산업 하나에 목숨 걸고 있던 도시가 산업이 무너지면요, 그 도시로서는 뭐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죽어가고 있던 이 도시가 아반도의 베라 플랜 그 재생 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살아나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일단 관광객들이 많고 그 지역 하나 때문에 많은 또 고용들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 계획 자체는 뭐지?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너무 이제 건물 중심의 계획들, 뭐의 특징입니까? 모더니즘 플랜의 특징이에요. 브릴리언트한 건물 디자인만 신경 쓰고 외부 공간은 그냥 넓게 비워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퍼블릭 렐름이 너무 취약해. 공공 부문이 너무 취약해. 그리고 특별히 보도나 이런 부분에 휴먼 스케일이 좀 없고 너무 그러니까 보도가 넓기만 하고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쓸만한 공간들이 좀 적다. 액티비티 컨테이너도 없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공적인 재생 도시 설계 계획이었고요. 뭐 많은 주목을 끌게 되었고 어쨌든 빌바오라는 죽어가는 도시가 살아나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건축적인 접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얼번 디자인 프로젝트로 해서 대학 2개하고 아반도에베라 플랜 요 3개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요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